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천천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입니다. 선생님 일단 독서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이렇게 바쁜 학기 중에 연수 신청해서 들어주시는 그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안내 드리려고 하는 바는 독서 교육의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방법과는 살짝 결을 달리하는 것이 음 올해 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독서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명확히 설정했을 때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활동이나 발문이 달라지고 그게 실제로 변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올해 살짝 관찰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주제를 다시 명확히 말씀드리면 "교사가 독서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점을 명확하게 섬세하게 설정하고 출발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지금 저도 사실 이 고민을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독서 교육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워했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책을 읽고 대화를 하고 글을 쓰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체로 만족을 했어요. 근데 그 자체의 가치가 되게 커요. 너무너무 좋죠. 어 제가 고등학교 3 학년 수업할 때 문법 가르쳤는데 교실에 3명 깨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적 있으시죠? 3명 깨 있었는데 한 명이 반장이고 한 명은 착한 애예요. 내가 자면 학교에 거의 모든 사람이 자는데 '그럼 저 교사가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 그래. 힘들지만 오늘은 참아 보자.' 하고 타이밍을 놓친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저였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이제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도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하던 것이 학생들과 교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책을 읽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글을 쓰게 하는 건 정말 큰 변혁의 변화죠.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진 일이에요. 여기까지 출발하시는 거 너무너무 응원하고 너무너무 환영해요 선생님.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한 독서 교육 14년 차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선생님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사가 본인의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자기 만족에 빠져서 또 그 자리에 머무는 게 꼭 부단히 발전하라는 건 아닌데 애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저의 수업을 바라볼 때 약간 뭐랄까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인데 제가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었을까? 정말 애들 사고가 예리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상위권 애들, 중상위권 애들 아니고 다른 애들은 '열심히 했다.'까지의 의미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어떻게 될까?'가 올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띄어져 있는 게 어떤 거였냐면요. 똑같이 책을 읽고 대화를 하고 글을 쓰고 구술 평가를 하는 흐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교사가 내가 책을 왜 읽는지 명확히 설정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책을 읽혀서 무엇을 얻게 만들고 싶은지 명확히 설정을 하는 게 수업의 결과와 상당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께 책 읽기 이유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어가길 바라시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을 먼저 권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는 약간 녹화 방송을 통해서 일단 녹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완전 찰떡 같은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 제가 선생님 그 유튜브 본문에 링크 하나를 넣어 놓을 텐데요. 그게 알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활동이에요. 실습인데 어 제가 요새 알로를 좋아하거든요. 활동을 했을 때 자기 생각을 포스트잇 같은 걸로 탁 붙이는 거예요. 패들렛과 살짝 다른데 독서 교육 이야기하다가 살짝 그 도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살짝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한 걸 이렇게 써서 서로 공유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이걸 되게 만족스럽게 썼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썼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애들이 생각을 내놓고 그걸 바탕으로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랐는데 패들렛이 선생님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답글창이 좀 작아요. 그래서 원래 원글에 비해서 답글창에 쓰이는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애들이 원글을 쓰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교환하는 답글창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형식상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얘들아 생각을 답글창에 써."라고 했는데 어 교사가 시키니까 약간 형식상 쓰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알로가 지금 이게 알로 사용한 예인데요. 학생들이 교사가 준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포스트잇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기재된 내용 있죠. 여기 이 파란색으로 기재된 내용은 학생들이 쓴 글에 대해서 교사가 반응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글만큼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뭔가를 썼을 때 제가 댓글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서 봐야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달지만 애들이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활동을 할 때 요즘은 원글만큼 추가되는 생각을 좀 중시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어서 저는 알로를 쪼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한 내용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인데요. 알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형태가 정리되는 형태, 정렬된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피드백으로 뭔가를 씁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개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으면 정신이 산만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패들렛은 길게 쭉 이어지는 모양이니까 학생들이 길게 내용을 써도 상관없는데 얘는 길게 썼을 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좀 정신이 없어져요, 알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보이되 내용도 서로 교환이 됐으면 좋겠다. 답글에 집중되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생각을 애들한테 10분 동안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A열에. 그리고 이름을 쓰고 생각 쓰고 그다음 사람도 이름을 쓰고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본인이 쓴 것 이제 멈추고 다른 사람이 쓴 걸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의문점을 B열 이후에 작성을 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B열 이후에 뭐 의문이나 추가된 생각 같은 게 기재가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이거는 교사 모임에서 제가 사용한 예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되게 입체적으로 내용 구성이 돼요. 어 애들 생각이 공유되는 건 세로 열로 공유가 되고 그것에 촉발된 생각이 확장되는 건 가로 열로 공유가 되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니고 그 장강명 씨가 "책 이게 뭐라고?" 라는 책에 본인이 그 팟캐스트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협의했는가를 안내한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 봤는데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알로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내용 교류하는 걸 네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게 뭐가 더 우월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어요. 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공유에 초점을 둘 때는 패들렛만 한 게 없고요. 그리고 알로 같은 경우에는 쓰는 양이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대신에 얘는 본인이 포스트잇 색상, 뭐 구성 이런 걸 다 선택해서 붙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주체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바가 있어서 평소에 좀 무기력한 친구들이 더 쉽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점 그리고 피드백이 눈에 보인다는 점. 그리고 좀 더 이걸 체계화시키고 싶고 자료화하고 싶다면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얘는 쪼끔 작성할 때 다른 거보다 딱딱한 모양이니까 마음의 거리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독서 교육 같은 경우도요. 이게 절대적으로 옳아는 아니거든요, 제 입장은.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부합하는 도구를 택할 때 독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요.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하는 도구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건 없고 내가 제시하려는 바
이 수업에서 묵에 두려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걸 택해서 쓰시면 되세요. 저는 교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수업할 때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내가 전하려는 게 뭔지 설정을 하고 가장 최적의 도구 혹은 최적의 질문, 최적의 활동을 배치를 해야 교사가 저는 그렇게 막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막 있는 편도 아니라 애들 앞에서 무엇을 할 때 그렇게 뚜렷이 '나의 강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딱히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와서 정말 드물게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아주 드물게 정말 드물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평생의 사랑은 한두 명에게만 줘야지.'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점에 매력을 갖는 교사인가? 매력을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생각을 했을 때 '지적 쾌감을 주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활동을 할 때 섬세하게 목표를 세우고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애들이 "저 선생님은 재밌진 않지만 저 선생님은 말을 잘하진 않지만 뭔가 활동하면 얻어가는 게 있어."라는 신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활동 보완을 할 것인지를 선생님이 쪼끔만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해도 돼요. 일단 독서 교육은 아까 3명 깨이는 수업보다 효과적이고 의미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시길 바란다면 내가 얘네들하고 왜 책을 읽으려고 하는지를 쪼끔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알로를 사용한 사례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살짝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할 때 교사나 동료가 쓴 피드백이 바로바로 보인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템플릿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활용하시는 수업 상황에 맞춰서 수업의 특성에 맞춰서 템플릿을 정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작성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해야 될 일 투두 리스트 만드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쓰여 있는 거고 할 일들 리스트를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애들에게 제가 특정 학생에게 이렇게 세로 열에 3 개의 답을 써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들이 쓰면 제가 이렇게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쪼끔 예쁘잖아요. 예쁜 스티커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장점이다. 그러니까 저는 알로랑은 아무 상관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독서 수업도 그렇고 원격 수업도 그렇고 결국에는 학생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사가 제시한 활동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는 도구를 택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다. 더 하는 김에 더 즐겁게 하면 되고 그리고 독서 교육이 원격 수업이랑 합이 꽤 잘 맞아요. 그래서 도구에 대한 말씀을 살짝 드렸어요. 독서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들이 토의를 하는데 토의하기 전에 반드시 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짧은 글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그 글쓰기 사례처럼 쓰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대화가 내실 있게 굴러가고 그리고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읽은 척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책 안 읽어도 주제만 알아도 대략 막 말을 막 구성해서 만들 수 있어요. 저희도 수업을 뭐 몇 년 했지만 학생들도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계속 수업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교사가 즐거워할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글쓰기 과정을 넣지 않으면 그냥 대충 책 읽고 아무 말이나 해요. 그러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므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호응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글쓰기 활동을 배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듬 토의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듬 토의 사례를 지금 넣었는데 선생님 되게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면 이게 왜 좋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수업 구조가 교사 설명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되게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일단 먼저 드려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어 학생 활동 중심으로 수업 구조를 바꾸는 게 되게 큰 도전이고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책은 되게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작가가 쓴 결과물이니까 그걸 믿고 제안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생각거리를 마련하게 했을 때 수업이 어느 정도 실패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잡힙니다.
그리고 활동이라고 했을 때 막 몸을 움직이고 힘차게 하는 활동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저 되게 이벤트에 취약해서 막 소풍 전날 잠 못 자고 막 체육대회 하는 날 저는 그렇게 신나지 않은데 신나는 척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교사라 활발한 활동을 잘 못해요. 그런데 책을 무게에 두면 일단 무게가 잡히면서 좀 진지하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교사가 설명하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다 자고 '내가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책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 드려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왜 활 학생 활동 수업을 굳이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교사 설명 중심 수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하시면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교사가 문제인 거죠. 애들이 막 다 자고 저는 애들 보는 게 되게 민망해서 천장 보면서 수업하고 막 교과서 분석하면서 '아 내가 이거 무슨 의미로 가르치지?'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교사가 본인 수업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가지고 온 게 되게 좋아요. 책을 읽고 애들이 활동하고 이런저런 걸 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정말 사고가 움직이는 걸 지켜보면 교사가 자기 직업을 좀 좋아하게 되거든요. 저는 독서 교육이 애들한테도 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지만 당연히 미치고 좋지만 교사가 내 직업을 쪼끔 더 사랑하고 '아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게 이런 건데?' 라는 생각을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권하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자괴감이 들었다면 책을 읽혀 보시라. 되게 생각보다 적은 품을 들이고도 좋은 결과를 거둬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식 수업이랑 막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고요. 잘하시는 걸 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답답하셨다면 '어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뭔가 시도하는 건 부담스러웠는데 싶었다면 책을 중심으로 가지고 오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그 하나 사소한 팁인데요, 선생님. 그 애들이 그 원격 수업에서 활동할 때 토의를 저희가 시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목표하는 바를 정해 놓고 그거를 수업에서 달성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좀 섬세하게 만들어 보자.인데 활동을 할 때 그냥 '활동했다. 애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었다. 의미 있었다.'가 아니라 '아 진짜 도움됐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교사가 쪼끔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 별게 있는 게 아니라요. 토의할 때 화면 공유를 사회자한테 해 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되게 도움이 돼요. 학생들이 미리 자기 생각을 썼잖아요 아까. 그래서 사회자한테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그냥 화면 없이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회자에게 화면 공유를 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누구누구 이야기하라고 지정해서 그 친구 말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이런 질문하실 거거든요. "애들이 그냥 읽으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애들한테 구어체로 말하라고 하시면 돼요. 보통은 다 "있었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하잖아요. 그 애들한테 "뭐뭐 했어." 혹은 "뭐뭐 했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듯이 끝말을 바꿔 달라고 말하면 그 과정에서 쪼끔 부드럽게 문장이 바뀌어요. 그대로 읽는 것처럼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면 공유 그리고 구어체로 말하기 같은 그 조건들을 넣어 두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출중하지 않아도 수업에서 '아 이걸 얻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쌓여서 수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되게 팁쟁이인데요. 팁에 관심이 많은데 어 같은 활동을 해도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능력을 갖지 않은 교사가 내 수업의 가치에 대해서 애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방책이 되므로 잔머리는 좀 굴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카카오톡을 기본 대화 플랫폼을 아예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수업이라고 하면 실시간 화상 수업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알로에 생각 쓰는 활동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모든 토익이 끝나고 나서 교사가 처음에는 3 개의 질문을 주거든요. 3 개의 질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쓰게 한 거예요. 뭐 아까 보면 남신의주 유동 박씨 공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거리 주고 고려가요와 사설 시제에 대해 생각할 거리 주고 구운몽에 대해 생각할 거리 주고 이게 저희 시험 기간에 진행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애들이 각자 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한 거 쓰고 그거를 모든 토의로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날 때는 가장 그 3 개의 작품 중에서 가장 그 자기에게 좀 오래 남을 것 같은 작품을 집어서 내용을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봐라라고 하고 끝나는 건데, 애들이 이런 문서 작성 활동을 할 때 저희가 막 줌을 켜 놓고 하진 않거든요. 일단은 도입부에서 교사가 한 5분 정도 활동 설명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줌 끄고 뭐 구글 미트 끄고 하는 거예요. 전달 사항은 다 톡으로 합니다. 다 톡으로 하고요. 애들이 이렇게 활동할 때는 제가 "아 진짜 누구 잘한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전달 사항을 말하거나라고 해요. 애들은 반응을 하죠. 그리고 특히 뭐 7 번이 아주 잘했다면 애들한테 "아 7 번이 쓴 거 몇 쪽에 있는데 가서 봐."라고 하면 애들이 다 가서 봐요. 그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특성 때문에 좋은 거야."라고 말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하는 실시간 수업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문서 작성 활동을 할 때 전달 사항이 채팅으로 나가는 것도 의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달해야 되는 디렉션이 명확히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쪼끔 약간 이거는 교과서를 읽거나 활동이니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뭔가를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뭔가를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마련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게 되면, 교사는 수업 도입부에 한 5 분, 수업 마무리에 5분 정도 정리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10분 이야기하는 거죠. 중간에 학생 활동으로 구성을 하는 게 되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교사가 '아 내가 생각해도 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더 수업을 향해서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작은 팁인데, 선생님 여기 QR 코드 대시면 그 방탈출 게임 나와요. 방탈출 게임은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요새 은은하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학사랑 블로그라고 원격 수업 팁 되게 많은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서 저도 배워서 한 건데요. 학생들이 아까 그 알로에서 했던 활동, 이게 뭐냐면 그 시험 독서 교육인데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원격 수업과 연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에서 제가 제재를 두면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 가지고 방탈출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 만든 문제를 넣고 이것을 풀어야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게임인 거죠. 원래는 제가 시험 내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원격 수업인데 뭐 반에서 2-3명 듣겠죠? 그러면 너무 전달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직접 문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문제만 만들면 너무 내용을 흐른 거니까 아까처럼 그 제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생각도 써 보게 하고, 애들이 만든 질문들을 넣어서 문제를 제가 방탈출 게임을 만들고, 애들은 또 푸는 과정에서 다시 공부를 한번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독서랑 그 지금 너무 사례가 제가 온라인 사례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시험 범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서와 온라인이 결합하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학생이 수행할 수 있고 그 수업 자체를 구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 수업이 덜 슬퍼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을 읽고 이런저런 활동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부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서 교육 방향을 저희가 좀 명확히 설정을 하자인데, 어 활동 목표를 설정을 하면 본격 수업 도구들이랑 결합해서 쪼끔 더 섬세한 수업을 할 수 있어요라는 안내를 드리려고 지금 원격 수업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다시 꾹꾹 눌러 놓고 다시 독서 교육 얘기로 넘어가자면, 어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교직 시작한 게 2008 년인데, 그때가 그거였어요. 아침 독서 운동이 유행하던 시기. 그래서 아침에 자습 시간에 10분 동안 책 읽기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때는 수업 시간에 책 읽는 것 자체로 되게 만족할 수 있었던 시기였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의미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8 년이잖아요. 한 12년 지난 13년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읽는 날을 넘어서 '그래서 뭐를 얻어가길 바래?'를 쪼끔 더
섬세하게 설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선생님들과 같이 문제의식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문제의식까지는 아니지만 쪼끔 더 잘하고 싶다면? 왜냐면 지금은 1990 년대가 아니고 2000 년대도 아니고 2010 년대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고민 답은 없는 거지만 이건 되게 원래 교직은 계속 고민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문해력에 대해서 요즘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EBS에서 관련 다큐도 하고, 그리고 저도 독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문해력 관련 이야기를 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는데,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문맹이 아님의 의미는 아니어야 하는데 의미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구성해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 상황에서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QR 코드는 연중문휴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 구절 정도만 발췌한 내용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작권을 준수하기 때문에 절대 길지 않고 한 문단 정도만 있는 거라 찍어 보셔도 되고 안 찍어 보셔도 돼요. 네.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나눠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연중무휴의 사랑을 제가 읽고 오늘 여기 연수에서도 안내를 드릴 텐데,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거든요. 지금 세대랑 되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아 뭔가 사안을 바라볼 때 시선이 되게 다르구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되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 기준으로 생각한 걸 얘네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20-30 대가 쓰는 에세이를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도움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최근에 도움을 받은 게 연중무휴의 사랑이어서 그것을 안내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어 2020 년대의 문해력은 무엇이어야 할까를 하자면, 현수동 빵집 삼국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빵집 3 개가 500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오픈한 거예요. 엄청 경쟁하겠죠. 너무너무 경쟁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며칠 지난 생크림빵에 생크림을 쪼끔 더 얹어 가지고, 슈크림, 아니 뭐지, 설탕가루를 쪼끔 뿌려 가지고 다시 판다거나, 혹은 옆집 가게에 대해서 막 근거 없는 비방을 한다거나, 혹은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나요? 술 취하면 빵 엄청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빵 빵을 밤에 막 사 가는데 심야 손님이 많은 거예요. 은근히 심야 손님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정이 넘어서 까지 문을 못 닫는 거예요. 빵집은 원래 또 1 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손해가 막 생기는 거죠. 그 와중에 본사에서는 매출을 늘려야 되니까 행사 상품을 넣으라고 하는데, 행사 상품은 다 사장님이 사서 그걸 싸게 파는 거니까 많이 팔아봤자 손해인 거예요. 막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뭐 망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단편 소설인데, 제가 학생들하고 이거를 읽었을 때 어떤 걸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2019 년에 했던 수업인데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했던 이야기는 사회 부조리에 좀 초점을 뒀어요. 오타가 생겨서 2119 년이라고 쓰였는데 2019 년이고요. 프랜차이즈의 갑질 뭐 이런 거, 혹은 뭐 사람들이 다 자영업에 몰리는 현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건 좀 잘못된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애들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경쟁에 내몰리는 사람들, 사장님들을 보면서 "안타깝잖아. 우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 관심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수업을 하고 되게 만족스러워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는, 우리가 더 약자인데요. "선생님 저희 사회 나가면 뭐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냥 평생 알바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뭐 하고 뭐 먹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저 사람들한테 관심 가져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과 상관없다고 선 그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를 하길 바랐는데 시해가 돼 버리는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교육에 대해서 내가 섬세한 방향성을 세우지 않으면 생각도 못 했던 결과, 부작용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겠다. 결국에 저희가 책을 읽고 시야를 확장한다는 게 연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고를 깊게 한다는 것도 결국 그것에 이르기 위함이고, 인간답게 사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저기를 어떻게 신경 써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책을 읽고 활동을 하는데 목표가 좀 달라졌어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나랑 연관짓기.
그런데 저희가 독서 교육할 때 되게 기본적으로 애들에게 제시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책 내용은 나의 경험과 연관지어 보자."거든요. 근데 걔랑은 쪼끔 달라요. 여기서는 나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내가 나의 경험과 연관지어 보자는 "우리 동네에 빵집이 그래 경쟁을 하던데 아 이걸 보니까 아 다시 보였다." 이러면 경험과 연관짓기인데 남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전의 독서 교육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초심자들도 그대로 하면 돼요. 가장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고 싶다면 쪼끔 더 머리를 쓰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집하고 있는 것보다 책을 읽고 뭔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책을 읽는 거고 그 독서 교육 자체가 애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대화를 하는 거에 교사가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쉬워라고 말하는 거지 이거는 더 높은 관점에 봤을 때 아쉬운 거고 교과서나 문제집 위주의 수업과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건 되게 큰 가치를 갖는 활동이니까. 그런데 지금 독서 교육 초심자도 이거를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하신 분도 이거를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 아쉬운 지점이 있었다면 '아 더 잘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아마 '이 지점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초점화를 쪼끔 더 명확하게 시키면 선생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더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을 말해도 나랑 관련된 경험을 책을 읽고 말해 보자와 나가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말해 보자는 쪼끔 다르거든요. 나가 주인공이 되는 경험이란 말이 쪼끔 애매하잖아요. 그 뒷부분을 보면서 쪼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연중무휴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 QR 코드에 넣었던 게 그냥 이거예요. 저작권은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쪼끔 더 편하게 보시라고 넣어 본 거고요. 어 이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글쓴이의 엄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막 고생하는 걸 글쓴이가 계속 봤어요. 평생 봤어요. 밤에 막 끙끙거려서 파스 붙이는 거 보고 '아 근데 엄마는 왜 저렇게 열심히 살지?' 막 이런 생각을 안타까워했던 그 딸내미가 엄마가 길에 동네에 작은 빵집이 오픈을 해서 응원하고 싶으니까 똑같이 소상공인이니까 빵을 사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감탄하면서 먹는데 그런데 딸이 되게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그 장면인데 제가 이거 보고 '아.'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집에 온 엄마는 작은 식빵이 귀엽다고 요즘엔 참 별게 다 있다고 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사 먹어? 좀 더 돈 주고 다른 거 먹지. 엄마가 여기저기 안 다녀서 그렇지 번화가 지하철역만 지나가도 천지야 이런 거. 왜 이만하면 괜찮지 뭘 그래. 뭐가 괜찮아? 눈 좀 높여. 그냥 그런 가게는 도태되는 거야. 그 무렵 나는 냉소의 소질이 있었다. 구조의 탓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에서 엄마도 나도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해도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우리도 그럴까 봐 늘 겁을 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나는 창피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나 그 와중에 제 가치를 믿어보려는 개인의 욕망을 무시고 혐오했다. 뻔한 결과에도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을 경멸했고 어차피 안 될 이유를 자꾸 찾거나 그냥 망할 이유를 힘주어 말하는 식으로 내 기대를 숨겼다. 빵 맛에 무언가 특별한 게 있기를,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면 생계를 꾸릴 수 있기를, 그리해 그들이 밤에 푹 자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란 정말이지 지긋지긋했던 것이다. 그런 기대는 사람을 부풀렸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성을 쏟게 만들었고 잠을 쫓거나 삶을 골망하게 했다. 이미 넘치게 고된 개인에 몰아붙였고 그 곁에 내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다못해 잠자리를 뒤척이게 만들었다. 어 학교에서 학생들 보면 되게 냉소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걔네 볼 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글 읽고 '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상처받지 않아서 냉소를 선택한 거잖아요, 기대를 안 하려고. 그런 세대적 특성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했었구나 싶어요. 약간 띵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뭐 냉소를 없애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얘네들보다 덜 팍팍했던 세대 입장에서 어 되게 뭐랄까요? 공자님 말씀을 하는 게 '무책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결국에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니까 이 엄혹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세속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알려줘야 돼.'라고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른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들 서평이거든요. 되게 흥미로워요. 베스트셀러는 사람 좀 책 읽는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잖아요. "내용도 없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읽어보고 나서 비판을 해야지 안 읽어보고 일단 이렇게 후려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서평가인데 진짜 베스트셀러들을 읽고 서평을 다 쓴 거예요. 되게 흥미로워요. 거기서 최근에 나온 사회과학 도서들 동향들을 이야기한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피엔스, 팩트 플리스, 라틴어 수업, 공부머리 독서법이 최근에 다 유행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들이 전부功利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다 같이 잘 살아야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로 근거를 드는 게 사실 저희들은 교사고 그리고 저는 30대 후반 그 그러니까 저보다 윗세대 교사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 추구를 도와야 돼. 왜냐면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 저희는 되게 감동받고 '아 그래 사람이지. 그래,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자기네가 살기 너무 팍팍하니까 '아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온 사회과학 도서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옳아라고 이야기할 때 드는 근거는 사회는 다 하나의 이렇게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 몰락하면 그 타격이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비를 하는 사람이 훅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 사회의 축 하나가 훅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죽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려면 나 아니고 취약계층을 위한 그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니까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도 되게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저희가 설득하는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닌 젊은 세대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꾸준히 좀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20-30 대가 쓴 에세이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발견한 게 '아 냉소의 원인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필요한 건 지금 세상이 엄혹하니까 더 엄혹할수록 타인 지향과 연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를 저희가 탐구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책은 여기서 큰 의미를 가져요. 이건 그 아까 말씀드린 연중무휴의 사랑인데요. 그 빵집을 향해서 되게 냉소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이런 태도를 가졌는가를 약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긴데 제가 낭독을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막 너무 많이 가니까 낭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은 책을 읽고 그 안에 등장하는 소재와 나의 연결 지점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가진 특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특성을 갖고 왔는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효용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책 속 경험을 나와 견주어 봐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게 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선생님 아까 알로에 "선생님 저희 한번 그거 붙여 볼까요? 링크 제가 넣어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안 붙이셔도 되지만 제가 다른 뭐 연수 장소에서 "선생님 그거 한번 써 볼까요?"라고 하면 어떤 답이 많이 나오냐면 사고를 깊게 하고 싶어서요. 시야를 넓게 만들고 싶어서요. 어 유튜브 말고 다른 걸 보는 재미를 알려주고 싶어서요."라는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사고를 깊게 하는 게 뭔지 시야를 넓게 하는 게 뭔지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되게 아름다운 건데 저희는 생각을 깊게 하고 시야를 넓게 가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책 한 권을 한 학기에 읽었다고 그게 해결되진 않거든요. 흥미있었다, 재밌었다까지는 되지만 그 되게 탁월한 애들은 '아 시야가 넓어졌다.'까지 되지만 이게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기에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업이 가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보는데 저는 책에 등장하는 사건, 소재와 나를 연관짓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매하죠? 애매한데 어떤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요새 고3이랑 사회과학 도서 읽고 사회 비평문 쓰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비난 말고 비판을 해."라고 하는데 저는 비판 말고 분석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비판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 비판 정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상황을 비판할 때 자기를 쏙 빼고 그다음에 비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오히려 뭔가를 바꾸려면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노력을 해야 뭔가 바뀔 수 있는데 마치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게 쉽게 비판하거든요, 쉬운 자리에 서서. 그게 되게 '세상을 좋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설정한 수업 목표는 그래서 그 세상 안에 나를 끼워 넣어서 생각하는 게 이번 올해 책 읽고 하는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냥 손쉽게 비판하고 똑똑하고 우월한 위치에 서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다룬 책을 읽었을 때 자기 빼고 생각하는 거 엄청 쉽거든요. 그 애들에게 글을 쓸 때 사회 비평문을 쓰는데 애들이 "비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저희가 최근에 나온 사회과학 도서에서 결국에 모두 연관되어 있어.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존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특히 뭐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한다거나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한다거나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자연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끼워 넣어서 내가 바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현상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현상이 노동도 있고 인권도 있고 환경도 있고 페미니즘도 있고 되게 많아요. 현상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넣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 사회도 분석하지만 나 자신도 분석해.'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해야 될 바도 써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단 이래요 선생님. 그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 페미니즘 도서를 읽었을 때 되게 이게 흥미로운 결과가 많이 나와서 페미니즘 도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여학생이 쓴 일지인데요. 얘가 되게 몸이 크고 큰 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자기를 약간 혐오하는 게 있었는데 그 여성들 다양한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자기의 몸을 더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들고 뭐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계속하고 하는 걸 보고 '아 큰 몸 이게 몸을 활용하는 거구나. 그동안 나는 너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 그 본인을 넣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이것도 페미니즘 도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드는 예가 다 페미니즘 도서인 건 되게 유의미한 변화가 남학생, 여학생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어 그 책에서 여자친구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니까 남자친구가 "야 나 다른 사람이 네 다리 보는 거 싫어. 갈아입고 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자가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헤어진 이유를 내 몸인데 내 결정권에 대해서 걔가 막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 말을 하면서 그 장면을 읽고 나서 이 학생이 띵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하고 '와 설레.'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다른 사람이 뭔가 내 몸을 좌지우지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까?'라고 새로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 현상 속에 나를 넣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바를 생각한다는 건 결국 사고를 예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주체가 뭐랄까요? 좀 더 내 이야기를 좀 더 내 사고로 하는 식으로 무게를 두어 바꿔진다는 게 저는 책 읽고 활동을 했을 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으로 해야지. 그런데 이 깨달음이 책 내용과 나를 연관시킬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학생들 사례잖아요. 남학생들 사례 중에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아까는 독서 일지였는데 이게 사회 분석 이거 비평문을 써야 돼요. 그런데 남학생들이 페미니즘 도서를 읽으면 되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얘들이 그 책을 선택할 때 되게 좀 긴장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일단 주제만 나와도 우린 되게 살얼음판을 걷는 분야가 되는데 '얘네가 대체 서평으로 무슨 이야기를 쓸까?'라고 했는데요. 저도 얘네가 학교에서 페미니즘으로 이야기를 할 때 화내는 모습까지만 봅니다. 그 화낼까 봐 저도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랬는데 글에 이렇게 나왔어요. 첫 부분에는 그 남성이 겪는 남성 청소년으로서 본인이 겪는 고충,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해도 여학생들한테는 일을 별로 안 시키는데 남학생에게는 몸쓴 일을 훨씬 많이 시킨다. 뭐 이런 식의 불평 이런 걸 쓰고 음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 얼굴 보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끝나서 제가 그 남자애들하고 무슨 이야기 못 하 되게 얘기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끝냈는데 마무리가 애들 다 되게 많은 애들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잘 모르겠다. 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학생이 쓴 건데요. 어 가까이 지내는 가족끼리도 나도 엄마가 하는 생각 모르고 누나가 하는 생각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사는 남성과 여성인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서로를 알겠는가. 그런데 이야기를 어떻게 감정 상하지 않고 할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었어요.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시작하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몇 가지의 생각 약간 저도 그렇고 그 딱 박혀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진 못하는데 책을 읽으면 일단 자극이 되죠. 그리고 화든 뭐 공감이든 간에 그 책을 읽고 나서 한 자기의 생각을 막 이렇게 이렇게 폭발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우리도 불리한 일을 당하고 있어에 대한 화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글 쓰는 작업은 뭔가 완성된 뭔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쪼끔씩 있던 생각 조각들이 막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내가 평소에는 이제 화를 이야기하느라 '어떻게 하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요만큼은 있지만 그게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거든요, 말을 할 때니까.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마무리가 그걸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효과가 되게 주목해야 하는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고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게 있다면 시야 확장과 사고 심화인데 대체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근데 교사마다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 방향성일 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머릿속에 조각처럼 떠다니고 있었던 것을 명확히 하고 그거를 명문화시키는 게 책의 가치, 의미,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효용이라고 보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혼자서 하면 자꾸 이렇게 파고들고 공부하고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하고 SNS로 모여서 말하니까 그냥 여기에 붙박혀 버리는데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쪼끔 더 생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봐요. 불평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뭐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저 나름의 입장이 있지만 저 혼자 그것에 꽂혀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편가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저희가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대화를 어떻게 이루게 할 것인가는 저도 되게 고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한 생각을 출발하게 만드는 혹은 나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아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그것에 책이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마무리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격 수업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선생님 뭐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목표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한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이신 걸 택하면 돼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서 교육도 같다라고 봐요.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바라시는 바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도구를 택할 때 책에 넣는다면 이게 또 책 자체가 갖는 도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는 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수업의 최대 수혜자가 누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만 설정하면 너무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수업의 최대 수혜자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저희 수업을 1년 듣고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나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향하는 게 이거였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지.'라는 걸 매번 확인하는 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이 거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걸 이루고 싶었구나.'라는 욕심도 품게 하고 그리고 내 머릿속 구상을 그냥 전달하면 이게 애들한테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저도 좀 확신이 잘 안 서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 생각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한데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말하면 애들 앞에서도 신뢰가 생기고요. 그 애들에게 "어떤 활동 해 봐라고 말했을 때 이런 모양대로 하면 돼.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해 봐."라고 제시를 할 때 애들도 방향성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뭔가 본인이 추구하는 수업을 할 때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을 그런 점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선생님 책으로 수업을 하면 동료 만드는 일에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지금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환경 책을 읽고 수업하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천천고 2 학년 학생들은 여러 교과가 뭐 영어, 사회, 뭐 국어, 과학 그리고 동아리들이 모여서 환경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책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수업을 하면 되게 좋아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환경을 하자는 아니고 "여러 교과가 모이려고 하는데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하면 저희가 책을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와서 좀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이야기하면서 1년 정도 대화를 하고 "아 환경이 가장 좋겠네요."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모임이 두 가지가 굴러가고 있는데 하나가 이게 환경 수업 모임이고 하나가 그러니까 학교를 이동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또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수업에서 하는 바, 동아리에서 하는 바를 한 달에 한 번씩 톡으로 저희가 줌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료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천천고 모임에서는 이렇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데 저희가 요새 또 "콩고기 한번 먹어 보자."라고 해서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만날 때 저희 콩고기 시식회 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어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에 독서교육 연수를 신청해서 들으신 분은 그 열의가 있으시니까 학교 밖에서 교사 모임을 참여할 확률이 꽤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학교 안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제가 2년 차, 3년 차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한 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수업을 했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다음에 뭐 영어 교과에서 후속하는 환경 수업을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메시지를 못 던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실 때 이 부분을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수업이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해 가면서 하나의 애들의 1 년, 한 학기를 형성하는 역할이다라는 게 설정이 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수업할 때 '뭘 흘리면 망했네.' 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뒤에 나오는 선생님이 의미 부여를 다시 해 주실 테니까 '난 나 할 만큼 했어.'가 되더라고요. 되게 좋고 저희가 그 학년 말에 아예 같이 이야기했던 걸 행사처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아우르는 계기를 좀 가져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도 한 학기에 다양한 교과에서 했던 활동이 하나로 뭉치니까 더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점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교사가 애들이 변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변하는 모습, 동료가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본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 선생님들께 꼭 권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콩고기 시식회 하자는 대화고요. 저희가 16 플러스의 교육과정도 한번 해 볼까요?"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다른 학교로 이제 흩어진 선생님들 꾸준히 모임 갖고 있는데 저희끼리 정보 공유하고 책 사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네 장면이고요. 학생들을 향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동료와 같이 수업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데 그때도 너무 책이 큰 영향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코로나 이제 코로나 안내 방송이 나와서. 선생님 정말 결론은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수업을 바라볼 때 흔히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저는 '교사가 얻어가는 바도 더 애정을 갖고 다뤄줘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책이 되게 큰 역할을 하더라.'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